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 신학의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1963년, 1968년에 칼 바르트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별세를 한 연도가 그런데 1963년에 이제 거의 말년, 세상을 떠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63년 5월 마지막 주 타임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바르트가 자기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이 인터뷰 과정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바르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병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의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꼭 이 순서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 중요한 순서대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국가와 교회의 권위자들은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앞에 언론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언론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로서 언론이라든지 동방 혹은 서방의 어떤 주변 세계의 이 메시지로부터 신학자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자의 메시지가 그걸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대는 60년대 이제 중반 정도에는 막 냉전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이데올로기, 또 동방 혹은 뭐 공산권의 이데올로기, 여기에 치우쳐져서 그렇게 자신의 신학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학자는 결국 세상한테 세상이 갈등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새로운 평화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옛날에 이 옛 세계와 갈등을 빚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학도는 또 교회는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지 않은 인터뷰인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언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뭐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종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뭐 주간지, 월간지, 시사 주간지, 시사 월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종편 방송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중파와 종편 방송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매체가 등장했죠. 인터넷 매체들, 유튜브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공중파나 종편 방송의 영향력을 오히려 상회하고 압도하기까지 하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매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언론이 그러면 이게 다겠느냐? 오늘날 현대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댓글도, 인터넷 댓글도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칼바르트의 기도 제목이 합당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중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종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종이신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인터넷 방송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 여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오늘날 기도의 우선순위와 제목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의 종편 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종편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적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기를 쓰고 종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명박 정권 때. 왜 그러냐? 종편이 돼가지고 그 종편의 배후에 있는 거대 재벌 세력들, 언론 재벌 또 뭐 건설사 재벌 해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방송을 통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중의 언론 지형이 그렇게 그냥 형성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이 언론, 여론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계층, 특정 기득권을 통해서 결정되고 그리고 그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나마 좀 보완하고 상쇄시켜 준 것이 인터넷 매체인데 인터넷 매체는 또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속하는 인터넷 방송국만 보여주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거기에 세뇌가 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론의 향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종편 방송국 보수 일변도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애당초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균형을 맞추려면은 진보 세력 쪽에서도 당연히 종편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굳이 막죠. 그리고 법적 요건이 막 그 통과가 안 되고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미달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방송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 지금 나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론의 향배, 여론의 형성 자체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터넷 여론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였죠. 노무현 대통령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처음에 대통령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가 될 때 한 자릿수였어요. 지지율이. 사람들이 노무현이 누군지조차 잘 기억을 해주지 않는 그냥 한때 50 청문회 때 조금 이렇게 반짝 스타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분들을 주목했던 민주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노사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무현을 지지하고 또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여론을 통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이 인터넷에 참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댓글 여론을 통해서 대통령 당선이 됐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 선거일 당일에도 막 인터넷에서 그 직장인들한테 퇴근할 때 반드시 투표하시라고 막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동료가 있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또 이명박 정권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아주 이 미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협상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항쟁을 불러왔던 그런 적이 있죠. 이 국민적인 항쟁이 이렇게 확산된 것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이명박 정부가 다시 재협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미국에서 버리는 고기를 수입하겠다, 3등급, 4등급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그런 못 쓰는 고기는 안 들여오는 걸로
뭐 오염 여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고기를 처음에는 들어오겠다 했던 것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인 염려와 그리고 항쟁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해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도 지금은 먹으면 안 되느냐? 먹어도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보수 세력이 노무현 정부 출범에서도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터넷 여론에 자꾸 당한다고 느끼니까 이제 댓글 부대를 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 부대는 특히 보수적 극우 댓글 부대가 이제 보수 세력, 극우 세력에서 댓글 부대를 항상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비호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무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스파르타 부대라고 하는 기무사 부대에서 300명이 댓글 작업을 지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 삼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침에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것만 하고 컴퓨터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커뮤니티마다 막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광우병 시위라든지 당시에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여론을 보면은 조금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국민 여론의 전반적인 흐름에 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스파르타 부대라고 하는 기무사의 특정 부대가 댓글 공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이거는 제가 지금 그럴 것이다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파르타 부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밝혀진 보수 극우 쪽에 이 댓글 부대 시발단이라고 하는 이 부대가 있죠. 2012년에 주진우 기자가 낙곰수 팟캐스트에서 그 방송에서 폭로한 바 있었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 낙곰수에서 이것을 실제로 이제 잡아내고 그 오륜교회, 당시 오륜교회 윤정훈 부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댓글 공작팀의 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륜교회라는 이제 대형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부목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했다는 것이죠. 이 윤정훈 당시 그 목사님도 지금도 아마 뭔가 일을 이렇게 직함을 여러 개를 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이분이 이때 이것이 적발되고 세상에 폭로되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겠느냐? 그렇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실체가 입증이 이것도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이나 경찰이 그 뒤에 배우가 누군지, 윤정훈 목사가 혼자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보면은 어디선가 돈을 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것이 국정원이었는지 어떤 부대를 통해서든지 그 실체를 알 길이 없었는데 그 뒤에 배후 밝혀지지 못한 채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뭔 얘기입니까? 이 댓글 공작을 한 그 배후 세력에서 그 거대한 흑막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그냥 덮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또 좌익효수라고 하는 국정원 요원이 댓글 공작했던 것, 이제 이 사건도 이 좌익효수는 언제 나왔던 사람이냐면은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마다 다 했다는 것이죠. 좌익효수라고 하는 특정 아이디가 지금 걸렸는데 좌익효수라고 하는 아이디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망치부인이라고 하는 시사 유튜버, 요즘 유튜버 안 하시고 어디 다른 데서 그 팟캐스터 같은 거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 진보적인 성향의 그 인터넷 VJ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인 줄 알았더니 제 또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정치인 비서관도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셨는데, 그 여기서 이 망치 부인이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좌익 교수가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망치 부인을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공격을 했느냐? 이 DC 이 망치 부인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악플을 쏟아놓은 거예요. 패드립을 친 것이죠, 요새 말로. 망치 부인과 그리고 그 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재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댓글을 조작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잡힙니다. 그때 막 당장 나와라 뭐 하고 TV 생중계 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당시 망치 부인도 지적을 했지만 좌익 교수 한 사람 뿐이겠냐는 것이에요. 특정되지 못해서 그렇지 댓글 요원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기무사 사람들인지 국정원 사람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특정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좌익 교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망치 부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딸에 대해서 이제 악플을 달고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던 그 증거 댓글만 수백 개였어요. 근데 그 수백 개 중에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게 불과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왜 그럴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10개? 이건 좀 아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좌익 교수라고 하는 이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이 신분이 노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해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2심까지 갔는데 1심에서도 승소하고 2심에서도 승소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 좌익 교수라고 하는 분은 국정원으로 다시 복직돼서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국정원에서 이렇게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보수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하여서 댓글 작업을 하는 일에 투입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또 이제 이 윤석열 계엄 시대가 왔잖아요. 이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때 보면은 댓글 알바들이 아주 기승을 부렸어요. 보면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일베라고 하는 그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든지 혹은 일베에서 이제 그 일베 출신 댓글 알바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군 조직이 아마도 동원돼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댓글 부대로 그 계엄 기획 당시에 계엄을 조연천이 이 계엄을 기획했을 때 또 여기에 했던 사람들이 기무사 아닙니까? 근데 기무사에서 댓글 부대로 동원되다가 쫓겨났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기무사가 해편됐죠. 해체되고 다른 데로 편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쿠데타 때 보니까 계엄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기무사 해편돼서 쫓겨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방첩사 요직에 다시 복귀해서 쿠데타에 다시 적극 가담한 이제 그런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보수 극우 세력의 댓글 알바 구인 광고 아주 유명하죠. 뭐 각 커뮤니티마다
극우 보수, 극우 보수 쪽에서 보낸 댓글 알바가 넘쳐납니다.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가 안 돼요. 서로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섞어주는 듯 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댓글 알바다 하는 것이 꼬리가 여러 번 잡혔어요. 이제 옵션 열기라고 하는 것이 유독 댓글 알바에 댓글에 특정 그 성향의 댓글에 많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댓글 알바들이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뭔가 모르겠지만 있는데 거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복붙 과정에서 옵션 열기까지 옵션이 있고 열기, 여는 거. 옵션 열기가 무슨 주식에서 옵션 열기가 아니고 특정 그 인터페이스에서 옵션 열기. 그것까지 그냥 복붙하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의 어떤 구조 자체가 알려지게 된 이런 얘기죠. 이것도 2017년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처음 폭로된 바 있죠. 지금도 이런 거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댓글에서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가 하든지 뭐 특정 키워드가 꼭 들어가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알바들이 일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2017년 당시에 발견됐던 흥미로운 소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일베가 아주 그 패륜적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막 극우, 패륜 그런 사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사의 위치가 당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건물이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데 있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새누리당하고 당시 새누리당, 그러니까 오늘날 국힘당이죠. 국힘당하고 일베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수 극우 세력이 이 여론 선동을 위해서 여론 조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되는 정황이 정말 차고 넘쳐나는데, 근데 검찰이 막상 수사를 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2018년에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드루킹과 그 일당들을 댓글 알바로 특정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요. 선택적으로 문제를 삼은 거죠.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민주당 쪽의 정치 자영업자였어요. 저는 이분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분의 사이트를 조금 이렇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식의, 이분이 나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무슨 그 예언 뭐 주역 뭐 이런 걸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야, 희한한 분이네 하면서 이제 흥미를 가지고 흥미롭게 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주식 차트 같은 것도 분석하고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약간 신흥 종교 색깔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나중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신흥 종교 조직 비슷한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드루킹이 했던 것은 매크로 기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정치 자영업자, 민주당 쪽의 정치 자영업자였던 드루킹 조직이 좀 일탈적으로 많이 나갔던 그런 행동이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요,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거든요. 근데 2018년에 민주당 쪽에 댓글 알바라고 하고 검찰이 그것을 수사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극우 보수 쪽에 댓글 알바들이 넘쳐났는데, 사람들이 딱 특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넘쳐났는데, 그쪽은 본 척도 안 하고 선택적으로 드루킹만 딱 특정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요.
분량이나 그 정도로 볼 때 드루킹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취임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냥 딱 전격적으로 그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발표한 것이 바로 윤석열이었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에 성역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정의로운 검사로 영웅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국,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도 이 인터넷 여론을 보면은 정체가 묘연한 댓글 알바가 대규모가 동원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이제 댓글 알바 모집 광고가 뜨고 있다. 뭐 글 하나당 얼마 몇백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었죠. 그래서 벌써 2018년 그러니까 이 드루킹 요 사건 무렵 때부터 이미 검찰이 연성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그림자가 대한민국에 벌써 어른거리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댓글 알바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주체로 꼭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 신흥 종교들의 댓글 작업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사이비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그 대처를 하는 활동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신천지하고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상홍 증인회 쪽에서 탈퇴하신 분하고 만나서 모임 같은 것을, 간담회 같은 것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그 신흥 종교들이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한대요. 인터넷 댓글을 어떻게 하면 뿌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뿌리느냐. 자기들이 다 자기들의 교주를 갖고 있잖아요. 신천지, 안상훈 증인회, 통일교, 이렇게 죄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대책 회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댓글을 이렇게 뿌리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댓글 회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흥 종교 쪽에는요, 댓글 여론 조작의 그 노하우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굉장히 좀 각계 전투를 하잖아요. 각 교회별로, 각 사역자별, 교회별로도 심지어는 되어 있지 않고 사역자별로 관심 있는 그 몇 분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 이 송사로 가면은 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신흥 종교 쪽에서 이렇게 아주 말하자면은 민법상 뭐라고 할까요? 이 영업방해 행위 같은 것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명업방해죄에 해당하고 기망죄에 해당하고 막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막상 재판에 가보면은 신흥 종교 쪽에서 고액의 변호사를 가지고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의 진을 꼭 이렇게 쫙 빼놓는 쪽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교회 사역자들은 전부 개개인이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비호해주고 그리고 두둔해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도 접근하고 국힘당 쪽에도 접근하고 그런 것이 상례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흥 종교 쪽이 주로 붙는 것이 보수 극우 세력 쪽에 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진보 세력은 좀 이렇게 원칙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게 진보가 아니라 원래 보수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진보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요. 썩 이렇게 부패하지 않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희도 그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막 대국민 사주에 절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원한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 붙어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좀 잠잠하긴 한데 역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력이냐? 소위 말하는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도 이제 이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유달히 얘기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반드시 거의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음모론이에요. 기독교 근본주의 음모론에 많이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뭐 일루미나티 정부가 뭐 어떻게 그 마쿠의 그림자 정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대량 학살을 기획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줄거리를 가지는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기독교계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도 대형 채널이 되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2000년대에 정말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때 관찰을 해본 바로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기독교 음모론이 미국에서 교포 세계만이 아니라 미국 교계에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미국 공화당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밀착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의 음모론이 나왔느냐? 세계가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부의 배후에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림자 정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 일루미나티의 요원들이 있다. 그 요원들의 정체는 바로 파충류 외계인이다. 파충류 외계인이 뭐 오바마도 그렇고 뭐 누가 하여튼 뭐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파충류 외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숫자가 이걸 믿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음모론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한테 그렇게 물어봤다잖아요. 트럼프한테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트럼프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난 그런 여론을 이제 퍼뜨리는 특정한 이름이 있어요. 그 별명으로 만들어진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땡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여론 조작을 은근슬쩍 하면서 또 그런 여론 조작을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자영업자들, 정치 여론 댓글 조작,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그런 묘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 소위 영적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그 쿠데타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 분별력을 얘기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구조적으로 부정선거가 점점 불가능하게 됐다니까요. 하도 전자개표를 처음에 하다가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시비가 되고 이게 문제다 하니까 수개표로 다 전환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모든 참관인이 다 일일이 붙어가지고 모든 과정이 다 샅샅이 감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조작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금괴가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믿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댓글 알바, 댓글 부대가 여론 조작하는데 소위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진실이라도 되는 양, 세상의 진정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짓말을 신념을 가지고 내 신념으로 만들었을 때 그 믿음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은 도키마쪼 하는 믿음입니다. 도키마쪼라고 하는 것이 검증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검증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쓰인 그 곳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걸 원문으로 읽어보면 도키마쪼 하기를 싫어한다 돼 있습니다. 이 도키마쪼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품고서 이것이 정말 그런가 따져보고 검증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품어보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마음에 그냥 에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나 안 믿어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무신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보수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진보 다 들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검증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검증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덮어놓고 여러 가지 가짜뉴스와 가스라이팅에 아멘거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영적인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고 미국 교회도 영적인 분별력 운운하면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영적 분별력을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로 검증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 그 말이 정말로 그런가? 부정선거론 정말 그런가? 윤석열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데 이것이 진실일 수가 있나? 민주당이 여기서 이 말하고 이 사안에서도 저 말하는데 그것이 진실일 수 있나?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따져보고 우리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여론 조작에 그냥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입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요, 댓글 부대, 댓글 알바들이 이 글 쓰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반드시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은 그 글의 신뢰성은 일단 떨어지고 그 말의 신뢰성은 일단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댓글 부대 댓글 알바들은요, 이미지 공격하고 이미지를 매도하는데 아주 중점을 둬요.
댓글을 이렇게 뜯어보면 전부 그 내용이 그래요. 거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어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어디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시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우기기를 하면은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 없이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그 짓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사회가 쓰러집니다. 이거 어쩔 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댓글 알바들이 댓글 하나 올리면서 몇백 원씩 챙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수천 개, 수만 개를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가용 굴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공공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악의 모습이에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막 댓글 조작하고 댓글 가지고 막 여론몰이 해가지고 사람 특정한 사람 찍어가지고 막 그 조리돌림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파시스트 정부에서 다 했던 일이에요. 근데 댓글 알바의 그 여론 조작 활동이 파시스트 정부에서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말 악의 소굴로,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버리고 말았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학살의 장본인, 학살 책임자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그 과정을 뉴요커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보도를 한 것을 좀 더 풀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내신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해서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건 정말 악의 버넬리티다. 버넬리티다. 버넬리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서 대수롭지 않음, 진부함, 뭐 이런 말이거든요. 평범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악의 버넬리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뿔 달리고 아주 얼굴에서도 그냥 광기가 어리고 그럴 줄로만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이웃 같은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명령받아서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선량한 가장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항변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학살해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일에 동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악의 버넬리티, 저는 악의 진보함이라고 옮겨보고 싶은데요. 이 댓글 알바들의 활동도 말하자면은 진보한 악의 한 단면이죠.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 쏠쏠한 용돈하고 알바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정말 신념으로 그렇게 그냥 그 댓글을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본인은 찔리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거 가지고 좀 먹고 살고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지금 악의 소굴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히만도 평범한 개인인데 악한 조직에, 악한 그 어젠다에 생각 없이 휩쓸려 간 거예요. 내가 군인이니까 여기서 하라는데 해야지 뭐. 하면은 나한테 뭐 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 뭐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 여론 조작에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휩쓸려 가는 것. 댓글 알바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 없이 휩쓸려 가고 분별력 없이 휩쓸려 가면서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영적 분별력 운운하고, 이게 정말 악의 평범성의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왜 생각 없이 휩쓸려 갑니까? 왜 덥석덥석 그렇게
아무거나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까? 왜 그래요? 왜 생각 없이 휩쓸려 갑니까? 귀찮으니까.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그냥 모든 게 단순하게 한 방에 풀렸으면 좋겠으니까. 딱 적을 지정해가지고 저놈만 다 도하면 내가 우리 세상이 다 좋아질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시 악의 평범성으로 인해서 이 진부한 악의 작태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막 준동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위험하냐?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하고 전 세계적인 극우화가 물결이 있어요. 파시즘이 다시 준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가 좀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시대에 추진했던 정책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정권이 실행했던 정책들하고 거의 닮았어요. 부자 감세한다든지, 언론을 통폐하고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주 52시간 노동시간 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게 특정 계층한테만 전적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파시즘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댓글 알바, 댓글 여론 조작, 이 파시즘의 이 어두운 그늘이 어른거리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악에 휩쓸려 들어가는 일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먹고 사는데 바쁜데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깨어있는 시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믿음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제발 좀 따져서 검증해서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겠다. 믿지 마세요. 제발 따져보면서 믿어요. 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음모론이라고 해 텁썩텁썩 믿어요. 오히려 합당하게 적극적인 추론을, 소위 말하는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비웃고 우습다고 여기면서 왜 그렇게 덥석덥석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믿습니까? 모순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검증하면서 우리 시대의 여론의 향배에 대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수가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론 조작하기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여기서 방법은 뭐냐? 최소한 두세 증인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검증해 보는 거예요. 검증하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파시즘의 광기에 휩싸이게 될지도 몰라요. 이 세상을 구해내시는, 이 세상을 보존케 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의인, 남아있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여론의 향배가 참으로 두렵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수많은 여론 조작으로
세상이 망가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삿된 야욕을 위해서 모두를 희생케 하고 모두를 아프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참남된 일이며 얼마나 더러운 일이며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모두가 믿음 안에 깨어있게 없어서 덮어놓고 이것저것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증하며 사실관계가 맞으며 합당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